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 박사과정 이종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Graph Masked Autoencode for Sequential Recommenda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해당하는 논문은 최근에 2023년 CIR 2023에서 업셋된 논문이고 인용수가 벌써 10회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프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리고 시퀀셜 레커멘데이션에 적용하는 방법론 중에서도 예전에 있었던 방법론들과 좀 유사한 관점으로 하는데 성능은 굉장히 조금 높여서 나온 논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은 사실 굉장히 좀 간단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될 사전 지식들이 조금 많이 요구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퀀셜 레커멘데이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래프 네트워크, 그리고 그래프 마스크 오토엔코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논문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셜 레커멘데이션입니다. 이 시퀀스 레커멘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 자체가 이 사용자의 구매 이력 내 아이템 간의 전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아이템에서 다른 아이템을 관심을 가졌을 때 유사한 특징에 대한 학습이 즉 추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NLP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퀀셜한 데이터와는 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냐면은 뭐 시퀀스 데이터 그 NLP 자연어의 문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순서가 굉장히 바뀌면은 뭐 의미상으로는 유사할 수 있겠으나 뭐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어순이 된다든지 의미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시퀀셜 레커멘데이션의 트랜지션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아이폰을 보고 그리고 아이폰 사고 아이폰 케이스도 보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아이템인 뭐 에어팟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의 이런 구매 이력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검색하고 뭐 이렇게 막 생각이 나서 찾아갈 때 정말 딱 로지컬하게 A, B, C 이런 순서로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퀀스 데이터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노이즈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노이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의 하나의 이 세션이라고 정의되는 이 시퀀스의 길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3, 뭐 정말 짧게는 뭐 2짜리도 있고 그런데 즉 그러니까 한두 개의 아이템을 보고 다음 아이템을 예측을 해내는 태스크 자체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퀀스의 정보를 받아오기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아이템들의 특징 자체를 잘 파악을 하고 이 레이턴트 잠재된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걸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뭐 분포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시퀀스 아이템에서 롱테일 아이템 분포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에 대한 아이템들의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대부분 파퓰러한 아이템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한 8, 90%는 사실 뭐 이렇게 클릭에 대한 빈도가 굉장히 낮겠죠. 근데 특정한 사람이 그러한 아이템을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그러한 아이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아이템을 추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유사한 아이템도 추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의 그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저의 구매 이력을 뜻합니다. 뭐 여러 유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한 유저가 뭐 여러 개의 세션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는 아이템의 그 하나의 세션을 그냥 독립적인 하나의 인풋으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시점의 아이템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아이템의 전체적인 시퀀스를 고려하고 이 마지막에 이제 어떠한 특정한 아이템을 원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 시퀀셜 레커멘데이션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시퀀셜 모델은 초기에는 이 버트플렉을 대표로 해서 시퀀스 모델 자체에 집중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후 방법론들은 사실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하고 그래프 러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DB화되어 있는 데이터셋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화 추천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감독 혹은 배우가 본인이 좋아하는 관계라서 어떠한 영화를 보게 되었다라는 특징적인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주된 영향을 끼칠 때 사용이 되고요.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그리고 그래프 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프레젠테이션 관점에서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좀 강조하는 방법론인데요. 대표적으로 모델이 사실 뭐 순서에 영향이 크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순서를 좀 바꿨을 때도 그 사람의 레이턴트 잠재 구매 이력 같은 것들은 보존이 되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주고 순서를 변형해서 이 시퀀스의 컨트라스티브 포지티브 페어로 사용을 하는 방식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프 러닝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유저 아이템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식 그리고 세션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트 GCN이라고 사용되는 방법론이 이제 유저 아이템 그래프로 2분할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론이고요. 이것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관점에서 추천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이 세션 그래프 관점에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래프를 유저 아이템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모든 세션에 있는 아이템들을 그래프로 만들고 아이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지난번에 논문에서 설명드렸던 게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유저 아이템 그래프를 사용을 하는 라이트 GCL이라는 논문이었고요. 네, 뭐 모든 방법론들이 비슷하지만 아이템의 순차적인 특징보다는 내재된 특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그래프 러닝을 사용하는 방식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와 같이 아이템을 크롭하고 마스킹하고 리오더 하면서도 이 아이템의 파지티브 페어로 사용을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위쪽에 보시면은 이 유저가 원래 전자 제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저인데 특정한 이벤트, 뭐 할인 이벤트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과자에 대한, 뭐 먹을 거에 대한 이런 것을 구매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때 만약에 크로핑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파지티브 페어는 사실 하나는 먹을 거, 하나는 전자제품 이렇기 때문에 사실 세션 시퀀스 자체가 굉장히 내포하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파지티브 페어로 두게 되니까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뜻이고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어떠한 추천을 할 때 그 사람의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에서도 다양한 아이템을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아이템을 뭐 대체제로 치환을 할 때 파퓰러한 아이템으로 바꿔버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정보의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 단계에서 사실 이렇게 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면 좋다 하는 것이 항상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나오는 얘기였죠. 근데 잘 만드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런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관찰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에서 아이템의 의미상에서 중요한 아이템을 찾고 학습의 효율적인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를 찾고자 아이템의 관계성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의 그래프를 생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알아야 될 방법론 중에서 그래프 마스크 오토엔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SSL 방식에서 사실 그래프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래프 마스크 오토엔코더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래프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방식은 뭐 특정한 그래프를 서브 샘플링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래프들을 파지티브 페어, 네거티브 페어로 만들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방식은 그래프 마스크 오토엔코더입니다. 해당하는 방식은 그래프의 구성 요소가 사실 이제 노드 엣지 그리고 해당하는 엣지의 인풋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마스킹을 할 때 무엇을 마스킹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노드를 마스킹하는 방식과 엣지를 마스킹하는 방식이 있는데, 노드를 마스킹을 한다는 것은 노드에 대한 정보,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고, 엣지에 대한 마스킹을 한다는 것은 연결 관계에 대한 정보를 더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을 때 마스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드 마스킹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노드 클래시피케이션과 좀 더 연관이 있을 것이고, 엣지를 마스킹한다는 것은 링크 프레딕션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추천 시스템에서는 해당하는 아이템의 어떠한 아이템인지를 분류하는 태스크가 아니라 어떠한 아이템과 어떠한 아이템이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추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엣지 마스킹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해당하는 그 노드 마스킹 그래프 마스크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세미나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해당하는 엣지는 다 살려두고 노드 마스킹만 해둔 상태에서 마스킹된 노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노드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엣지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막 끊어진 그래프 상에서 해당하는 엣지에 대한 정보를 특정한 디코더를 통해서 연결 여부를 바이너리로 예측하는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GCN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레커멘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아이템의 시퀀스가 존재할 때 해당하는 아이템 간에 그 임베딩 매트릭스가 존재하고, 해당하는 방식을 룩업을 통해서 시퀀스 아이템 인풋과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아이템의 인풋을 합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프레딕트 아이템을 예측하는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는 방식에서는 우리가 쿼리와 키를 통해서 그 어텐션 맵을 만들고 해당하는 값의 밸류 값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이템의 값은 전체적인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라스트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 라스트 아이템을 시퀀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우리가 아이템 임베딩 값을 우리가 랜덤으로 사용하지 않고 노드 임베딩에서 가지고 오는 그 그래프에서 노드 임베딩으로 가지고 오는 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프 마스크 오토 엔코더 for sequence recommendation 본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래프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방식을 통해서 프리트레인을 할 수 있고, 이후에 추천 시스템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따로따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로스를 결합을 시켜서 한 번에 결합을 시켜서 멀티 태스크 러닝처럼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연결 짓는 태스크를 자주 못 봤는데, 사실 이전은 제 개인적인 연구에서도 이 두 개를 결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다른 태스크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프리트레인은 되게 잘 돼서 성능이 잘 나오는데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갈 때는 성능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그래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특정한 유저에 대한 세션에 대한 그래프가 있을 때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아이템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프를 만들 때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는 1, 3, 2, 6, 3 이렇게 유저의 시퀀스가 있을 때 아이템 2번을 기준으로 우리가 특정한 윈도우 사이즈를 통해서 특정한 아이템이 투스텝에서도 존재했다면은 그 아이템은 관련성이 있다, 트랜지션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냥 엣지를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아이템 간의 관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가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유저의 시퀀스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할 때 해당하는 부분을 1, 2, 3, 4 그리고 1, 3, 2, 6이니까 또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 그림처럼 그래프 형태로 시퀀스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티 오더에 대한 정보를 더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스텝에서도 연결되어 있었던 아이템을 엣지로 연결을 시켜줘서 트랜지션을 더 많이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아이템에서 노이즈라는 게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노이즈라고 하면은 잘못 클릭하는 미스클릭, 그리고 파퓰러된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엣지가 걸리는 파퓰러 바이어스드 아이템들이 존재합니다. 해당하는 아이템들은 사실 구매자의 그런 잠재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노이즈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아이템들을 엣지를 만약에 마스킹을 하고 프레딕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학습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파퓰러 바이어스드 아이템의 예시를 주면은 어떠한 아이템이 모든 아이템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주변에 있는 값들의 인베딩 값과 자신의 그런 인베딩 값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스코어 자체가 굉장히 낮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코어를 기반으로 저자들은 이 노이즈를 걸러내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값의 스코어를 우리가 건벌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서 디퍼런셜한 방식으로 적용을 했고요. 로스를 이 스코어 자체가 이제 낮아지도록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스코어는 우리가 최대한 선별되는 이 앵커 노드 자체가 스코어 자체가 높아지도록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로스 마스크에서는 건벨 소프트맥스에서 나오는 값의 노드가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앵커 노드가 선택되게끔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드의 패스 마스킹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된 노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앵커 노드를 선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웃 노드를 체크를 해서 이웃 노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확률적인 마스킹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그 선택된 이웃들 간에서 엣지를 특정한 확률로 마스킹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스킹으로 선택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후에 진행될 마스킹 엣지의 링크 프레딕션을 해서 바이너리로 연결 여부를 다시 복원을 하는 태스크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선택된 패스에서 우리가 이 이웃을 찾아가는 패스에서 이제 패스를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 선택된 패스는 학습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킹된 부분이랑 패스가 있었던 부분들이 학습에서 사라지면서 그 학습 단계에서 그래프 인코더를 학습하는 단계에서 사라지면서 특정한 노드들의 리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끊어진 그래프 상에서 인코딩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프 인코더를 통해서 나오는 리프레젠테이션 값은 이제 해당하는 전체적인 그래프의 노드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거 사실은 이제 계산 복잡도가 굉장히 높은 태스크이기 때문에 10에폭당 1회만 업데이트가 진행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그리고 에폭마다 계속해서 바뀌면서 우리가 패스를 찾아가는 확률적인 과정에서 어그멘테이션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GCN을 사용할 때는 라이트 GCN을 사용을 했습니다. 라이트 GCN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그 이전 세미나가 제가 올려놓은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오토 엔코더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이제 연결 여부에 대한 두 개의 노드들의 값을 레이어별로 모두 이런 식으로 받아와서 컨캣을 시킨 다음에 특정한 MLP 레이어를 통해서 바이너리 여부로 연결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로스 컨이라고 된 부분이 이제 복원되는 로스인데 앞서 있었던 제가 말했던 그 패스들을 제외한 마스킹에 포함되는 엣지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한 번 더 원래 있었던 시퀀스 구매 이력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input node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퀀셜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추천에 대한 성능을 이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이제 서브 시퀀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시퀀스를 만들고 전체의 로스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로스를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페어는 이미 존재하는 상태고요. 이제 넥스트 아이템을 예측을 하는 넥스트 아이템 스코어와 그리고 네거티브 스코어 자체가 있는데 네거티브 스코어는 낮게, 파지티브 스코어는 높게 로스를 생산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추천 시스템의 로스고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추천 시스템의 로스 성능과 이 그래프 단에서 아까 만들었던 그 패스 마스킹에 대한 로스, 그리고 컨스트럭트 로스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이 사실은 다른 독립적인 태스크이기 때문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 로스 자체를 다른 태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리워드 함수를 구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리워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 시점의 그레디언트를 비교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정확히는 이전 시점의 그레디언트의 평균인데, 이전 시점보다 그레디언트 값이 높다라고 하면은 리워드를 1로 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1보다 작은 값을 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워드를 생성을 해내고, 이 리워드 값을 원래 있었던 로스 마스크 부분이 사실은 이제 여기 리워드 값이 없는 부분인데, 이 리워드 값이 없을 때 마스킹을 잘 하는지 여부만을 적용을 했었죠. 근데 이 리워드 값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이 리워드가 잘 작용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마스킹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굳이 마스킹 더 바꿀 필요 없을 것 같다. 마스킹 부분에서는 영향을 덜 줘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 시점의 그레디언트가 더 크면 더 빠르게 수렴할 수 있게 1의 값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 시점 값이 더 컸다면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을 사용을 해서 마스킹이 변하지 않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얼라인먼트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태스크의 수렴 속도가 빨라지고 성능 자체도 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로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천 시스템에서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매우 스파스하기 때문에 이제 평균 길이 자체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5, 4, 평균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 셋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파시티가 굉장히 낮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길이가 1인 세션은 제외를 했고, 아이템의 카운트 횟수가 5 미만인 매우 희귀한 아이템들은 아이템의 세션에서 제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셋 분류 자체는 이제 앞선 트레인셋은 서브시퀀스를 구성해서 넥스트 아이템 프레딕션을 예측하는데 학습을 시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평가에서는 학습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세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해당하는 방식에서 시퀀스 모델, 그리고 그래프 베이스드 모델,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러닝 모델이 있는데, 해당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시퀀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버트포렉이 제일 소타의 성능을 내고 있는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퀀스 레커멘데이션이랑 컨트라스티브 러닝 결합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그래프 베이스드 방식보다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그래프의 아이템의 노이즈가 많은 부분을 로버스티니스하게 조금 더 잘 잡아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프 베이스드 방식에서는 srgnn이라는 방식이 원래 있었던 이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인데, 해당하는 방식이 제가 알기로도 조금 트랜지션 자체가 스파스한 그 시퀀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오버스맨딩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방식이 이제 굉장히 성능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을 했는 방법론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저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L2M이라는 부분은 마스킹을 학습해서 하는 것이 아닌 랜덤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노드를 그 앵커 노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랜덤하게 앵커 노드를 선택을 했을 텐데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PA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앵커 노드와 연결된 엣지만을 마스킹하는 것, 그러니까 하이 오더 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앵커 노드 기준으로 마스킹은 원업 노드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아이템 간의 트랜지션이 이제 인터 시퀀스 시퀀스 간의 아이템의 고려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성능 저하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즉 패스를 찾아서 거기에서 멀리 있는 엣지들 간의 그 마스킹을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태스크 어댑테이션이 아까 전에 이제 멀티태스크에서 이제 서로의 성능을 그 로스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부분인데, 해당하는 부분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험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시퀀스가 짧은 상황에서도 다른 방법론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글로벌 패턴을 학습해서 부족한 데이터에서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월드 상황에 맞게 일부분의 데이터를 일부러 아무것도 아닌 랜덤하게 그냥 바꿨다라고 합니다. 왜? 노이즈를 더 추가했다라고 볼 수 있죠. 노이즈를 더 추가를 했을 때도 다른 방법론 대비 해당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앵커 노드를 선택을 할 때 노이즈를 굉장히 많이 없앨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해서 더 강건한 모델이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있는 방식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패스를 어떻게 지정하냐가 좀 궁금할 수 있을 텐데, 이 랜덤워크의 그 마스킹 엣지로 선택할 확률이 있습니다. 마스킹 엣지로 선택할 확률이, 우리가 그 0.5인데, 이 0.5 있는 부분이 1옵은 2분의 1, 2옵은 4분의 1로 선택이 될 확률이고요. 이 확률 자체는 이제 2분의 1로 했을 때 거의 일반적으로 제일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패스 랭스 자체,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이웃을 탐색할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은 데이터셋마다 조금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원홈만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큰 성능 저하를 발생한다 라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앵커노드의 그 앵커노드 셋 수를 보시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적으면은 성능이 굉장히 나빠지고, 그리고 너무 많이 되면은 또 마스킹의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조 정보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를 앵커노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에서 시각적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앵커 노드를 기준으로 이웃들이 잘 선택됐는지를 시각적인 정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앵커 노드를 기준으로 실제로 연결된 그 이웃들이 얼만큼 유사한지를 보여줄 때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 노이즈로 지정된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는 임베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웃들 관계에서 앵커 노드를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유사한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을 마스킹하고 이것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